어제가 19시간 27분, 그저께가 17시간. 뇌가 멍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도 못 끊어요. 그냥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진짜 제가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최대한 자주 본인 그 플랫폼에 머물러야 하거든요. 좀 사악한 거죠.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정우 씨.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내내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사실 거의 기본으로 막 맨날 들고 간다고 보면 되고, 심지어는 막 씻을 때도 너무 지루하니까.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나 학교까지 다다르는 모든 순간 시선은 스마트폰에 가 있습니다. 뭐 보세요? 저 지금 그냥 인스타 릴스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걸으시면서 보고 계신데 네. 뭐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일상처럼 그냥 늘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빠르게 바뀌는 영상에 푹 빠진 일상. 또래 친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화 없이 재밌는 영상만 주고받는 단체 채팅방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릴스 방청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릴스만 계속 보는 거예요,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릴스만 계속. 정우 씨가 이번 주 스마트폰을 본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 평균 16시간 16분. 16시간이면 거의 자는 시간. 그쵸, 제외하고 거의 그냥 대부분을 핸드폰을 잡고 사는 거죠. 그만 봐야지 몇 번이고 마음먹었지만 어느 순간 화면을 열게 되면 도저히 스크롤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엔 뭐가 나올까? 다음엔 어떤 영상들이 나올까 좀 기대가 되고 해서 더 오히려 넘기게 되고 하는 거죠. 무심코 내리다 보면 예측 못한 순간 나타나는 흥미로운 영상들. 이 불규칙한 보상이 도파민을 나오게 하고 사람을 중독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슬롯머신 앞을 못 떠나도록 만든 설계들이 거의 비슷하게 SNS를 프로그래밍한 사람들의 설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사악한 설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악한 설계.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모두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깊이 중독되도록 치밀하게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빅테크 기업의 내부자들은 이런 전략이 사실이라며 공개적으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think Google's just a search box and Facebook's just a place to see what my friends are doing. What they don't realize is there's entire teams of engineers whose job is to use your psychology against you.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은 물론 주변의 관심을 끌고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좋아요 기능, 자신이 검색한 내용과 연관된 추천 알고리즘 등이 모두 사용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설계된 장치들이란 겁니다. 구글의 전 윤리 책임자였던 트리스탄 해리스는 지난 2월 한국을 찾아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장치들을 왜 만드는지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eir incentive is only one thing, which is to maximize how much time you spend. And what that means is that every design decision about how your smartphone works and social media works. 테크 기업이 하는 일은 광고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사업을 잘 하려면 사람들 하여금 계속 뭔가를 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의 중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의도한 대로 우리는 SNS에 중독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빠져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근 과기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3살부터 9살까지의 아동도 4명 중 1명이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최근 5년간 소아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70% 넘게 늘어난 배경에 SNS 중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립돼서 일주일에 하루도 외출을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오면 물어보면 하루에 16시간을, 15시간을 스마트폰을 합니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목적 없이 계속 이제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뭐 이런 마치 그 무슨 알고리즘에 덫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특히 가구 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스마트폰 등의 사용 시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분한 돌봄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환경일수록 인터넷에 과의존하게 되는, 소셜미디어에 과의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더 취약한 사람에게 더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치는 소셜. 이렇게 SNS가 스마트폰 중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여기에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의존도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사고나 판단 과정은 물론 인간 고유의 감정과 정서의 영역까지 AI가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더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예식장.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식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은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담긴 캐릭터 AI. 증강현실 안경을 쓴 신부는 AI 신랑에게 결혼 반지를 건넵니다. 신부는 AI 신랑이 사람보다 더 편안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むしろさっきもお話ししたようにポジティブには全然なっていて、なおかつ喧嘩が全くないので本当に穏やかに過ごせるっていう意味では私は AI の方が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 언제부턴가 사람보다 AI와 더 많이 소통하면서 연애, 결혼까지 이를 정도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의 72%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렘을 느끼거나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 AI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점들이 좀 지금 26살 다은 씨의 하루는 대부분 AI와 함께 이뤄집니다. AI랑 무슨 대화 나누셨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먹어야 할지 참아야 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결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꼭 AI의 의견을 묻고 친구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까지도 AI의 답변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랑 뭐 카톡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은 주객 정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인간끼리의 관계인데 그거를 AI한테 먼저 컨펌을 받고 말을 하고. 이렇게 AI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우리의 뇌는 어떻게 변화할까? 다은 씨의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전두엽에서 뇌의 활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베타파가 또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을 잘 안 쓰면 근육이 마르는 것과 비슷하게 뇌 기능이나 활동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뇌 전두엽에서 나오는 뇌파의 양도 줄어들게 돼요. 이른바 뇌 아웃소싱 현상.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했던 영역까지 AI에 맡기면서 뇌 기능이 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기가 엄마 찾듯이 그냥 바로 AI 켜서 물어보고 하니까 가끔은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판단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 더 큰 문제는 정서적으로도 AI에 의존하는 경향까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정아린 씨는 최근 인간관계를 끊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까지 AI에 털어놓고 AI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동생이랑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차단할까?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GPT는 극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끊어버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AI가 언제나 지지해주고 동조해주다 보니 가장 신뢰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지지해주는 정신적 지지자. 제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피드백, 해결책까지 진짜 다 해주잖아요. 하지만 이런 현상 뒤에는 AI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른바 아첨 기능입니다. 실제 이 아첨 기능이 인간의 AI 의존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실험한 결과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도 AI는 인간보다 50%가량 더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첨하는 AI의 반응을 더 선호하고 신뢰했습니다. AI는 그게 아첨인지 아부인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거의 매일 아첨과 아부를 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일종의 감정적 가스라이팅의 일부예요. 이 아첨에 빠져든 인간은 점점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AI는 되게 무조건적 긍정 강화이죠. 본인의 왜곡된 사고나 집착적인 사고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선 청소년들이 AI와 대화 뒤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대화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외부인 선생님들이 이제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SNS의 중독성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그 소비의 주체는 인간이었지만 AI는 인간의 감정 영역을 장악하면서 인간 관계 그리고 사람의 사회화 과정까지 뿌리째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얻을 수 없는 정보까지 얻는데 그걸 말해주는 애가 그냥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는 데에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세상은 의미가 없어. 내지는 세상은 정말 나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정말 위험하겠죠. SNS에 이어 AI까지 중독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스마트폰에 빠져든 사용자 개인만의 잘못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애초에 인간을 중독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제도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LA에 위치한 빅테크 기업 스냅챗의 본사 앞. 도로 위에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가득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Matthew specifically passed from the choking challenge or the blackout challenge. He saw a dangerous rise in children passing because of these dangerous algorithm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보유한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You've been served. You've been served. 20대 여성 케일리 씨는 6살의 유튜브, 9살의 인스타그램을 쓰면서부터 SNS 중독으로 우울증 등을 겪었다며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기업들은 청소년 정신 건강은 복잡하기 때문에 앱 하나에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면서 유해 콘텐츠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케일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타, 구글에게 우리 돈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들 빅테크 플랫폼의 설계 방식과 SNS 중독의 연관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콘텐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계속 노출시키도록 하는 그 알고리즘 설계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도 하나의 제품으로서 설계 책임이 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SNS뿐만 아니라 AI 역시 중독을 유발하는 지금의 설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Kids are dying from AI chatbots as we speak, and that's not okay either. 영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이들 빅테크 기업들에게 사용자를 중독시키는 설계 방식을 개선하고 연령 확인 조치를 강화해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만약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서 10%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규제한 호주 역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대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해 한 연구단체의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규제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지만 아직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법이 발의는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뭐랄까요? 좀 단편적이고 정말로 좀 촘촘하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적인 시도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AI 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플랫폼 설계 기준이나 청소년 보호 대책 등은 부족합니다. 특히 AI 중독 피해와 관련해선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 보니 막상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상담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현장에 완전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AI 리터러시 윤리 교육은 없거든요. 지금 AI가 물밀듯이 발전하고 들어온 데 비해서 저는 학교 교육 현장의 대응은 좀 느리다. 각자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자신만의 세계 속에 빠져든 사람들. 거실의 풍경은 불과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어느 집도 리모컨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죠. 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맞추어진 영상들만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문제는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도 대화가 점점 단절되기 시작해요. 우리를 중독시키도록 설계된 첨단 기술에 인간은 점점 더 종속되고 있고 동시에 서로 단절되고 또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독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는 행복을 디자인하면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타고난 방식으로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은 우리 뇌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복의 순간이고 인간 본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SNS와 AI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입법을 통한 규제 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